이장전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스웨덴 왕립 과학원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대학의 홀 로버 교수가 거시경제 모델의 기술혁신 내용을 포함한 그 모델을 발표했고, 이게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이 내생적 성장 이론에 기여한 그 공로로 인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바로 이 로버 교수에 인해서 바로 기술혁신 정책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그 기술혁신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받았다는 부분에서 오늘 주제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논의의 배경입니다. 지금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치열한 기술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PwC가 컨설팅에서 발표한 지난해 그 내용을 보면 상위 20대 기업의 R&D 투자 비율 평균이 11.5%입니다. 연속 1위를 한 아마존의 경우는 12.7%, 그리고 삼성 경우는 6.8%, 그리고 인텔 경우는 바로 거의 21%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 경우도 5.7%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현재 총 R&D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2017년 현재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4.55%로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55%의 구성을 보면 정부가 아직 굉장히 미약합니다. 1.12%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R&D 예산 규모도 올해 20조 원을 넘어가면서 이제 투자 규모 대비 성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한국 R&D 체계의 효율성, 그리고 R&D의 효율성과 적정 규모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콜로퀴움의 메인 주제가 바로 정부 R&D 예산 중심으로 그 적정 규모의 실체와 이러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려는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글로벌 R&D 투자 최근 추세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R&D 투자 적정 규모 개념과 관련 논의, 그리고 적정 사례와 전개 과정, 그리고 정부 R&D 투자의 역할과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부 R&D 투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상황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 결과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제 발표의 순서입니다. 먼저 글로벌 R&D 투자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국의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간 진행된 모습을 보면 연 평균 증가율이 중국이 거의 21%를 넘어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 미국, 영국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R&D 투자와 정부 R&D 투자를 비교해 봤을 때 보면 민간 R&D 투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비해서 정부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증가율이 낮은 형태고요. 한국도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PwC 컨설팅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00대 기업의 대상 지역별 R&D 투자 증가율은 중국이 전년 대비 약 3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이 유럽,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일본 등에서 엄청난 지금 R&D 투자를 하고 있다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R&D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보면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R&D 투자가 매출액 증가율을 지금 넘어서는, 어떤 면에서 지금 R&D 투자가 매출액을 오히려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산업별로 다양한 지금 R&D 지출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헬스케어와 ICT 산업이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정부 R&D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7년 정도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11.2%로 가장 높고요. 그 뒤를 따라서
미국, 독일 등이 그 순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R&D 투자 적정 규모 개념과 관련 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R&D 투자 적정 규모는 투입 대비 산출을 전제로 한 한계형 관점에서 적정 규모의 논의와 추정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가정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논의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효율화시킴에 따라서 새로운 그 가치 창출, 한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논의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R&D 적정 규모 논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과 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주된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 폴 로마 교수의 그 내생적 성장 모형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논의의 불을 지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총요소 생산성 측정과 비교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폴로마 교수의 그 공헌은 바로 TFP를 실제로 조정 가능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는 데서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이제 그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조정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 성장 이론을 살펴보면 외생적 성장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로버트 솔로우 교수가 1956년도 발표한 그 생산성 모델에 따르면 그 기술이 외생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부터 점점 이제 그 이론이 전개된 부분이 이제 기술을 어떻게 내생화, 그 통제 가능한 변수로 해서 경제 성장 모델을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흐름에 따라서 1세대 내생적 성장 그리고 준내생적 성장 이론 1990년대 중반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2세대 내생적 성장 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폴 로머 교수가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면서 내생적 성장 이론이 이제 전 경제학 주류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그 결과들을 보면 그 로버트 솔로우 교수가 생산성 모델, 성장 모델형을 발표한 게 1956년입니다. 그리고 로머 교수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내생적 성장 모델을 발표한 것이 1986년에 딱 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노벨상도 보면 이 솔로우 교수가 받은 게 1987년입니다. 그리고 이 로머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은 2018년입니다. 30년과 31년이 걸립니다. 두 양반의 차이가 공교롭게 같은 지금 수치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생적 성장 이론도 뭐 실제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정책적 시사적으로는 결국 R&D 전과 유의를 통해서 장기 성장률 제고가 가능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론적 모형에 대해서 실제로 그 잔스 교수가 좀 문제가 많다는 그 실증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 비판을 한 적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준내생적 성장 이론, 즉 내생적 요소와 외생적 요소를 결합한 그 모델이 전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1990년대 말에 바로 2세대 내생적 성장 이론이 전개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는 바로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R&D 투입이라는 전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그 많이 쓰고 있는 R&D 집약도, GDP 대비 R&D 투자라든지 총 인구 대비 연구개발 인력 비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러한 2세대 내생적 성장 이론을 통해서 나타난 주요한 지표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측정되고 전개되느냐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로머 모델에 의하면 R&D가 그 연구 인력 증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인하고요. 실제로 정부는 시장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지식 확산 독보와 그 비전율성에 의해서 연구개발에 민간에서 과소 투자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적절한 그 R&D 투자를 추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부의 소셜 플래너의 역할입니다. 바로 사회 계획자 역할이 강조가 되고 그리고 존스 교수가 1995년도에 그 이 논문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게 된 게 바로 실제로 R&D 증가 그리고 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TFP는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술 스톡에는 한계 수익 체감이 작동된다는 그
논리 안에서 나타난 게 바로 말씀드렸듯이 그 준내생적 성장 이론 그리고 2세대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존스 교수는 그 1987년도 윌리엄스 교수와 함께 그 준내생적 성장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최저가 아닌 규모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명한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자원배분 관점에서 미국 경제의 R&D의 최적 투자 규모는 그 당시보다도 한 4배 정도 늘어난 게 바람직하다는 그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R&D 적정 규모에 대한 그 상당한 이론적 기반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뭐 이러한 부분들은 20년 뒤에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전개되어 왔습니다. 아직은 소수 경제학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신태영 박사께서 2000년 초에 바로 경제 성장에 대한 R&D 기여도 추정을 진행을 했고요. R&D 투자의 그 기여도, 경제 성장의 기여도는 약 한 28.1%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예타에서 아마 좀 상당히 적용하고 있는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한양대 그 교수가 있는 하준경 박사께서도 이 그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한 합작 모형을 사용해서 R&D 효과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는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 후발자 이 기술을 습득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수입이 R&D보다 훨씬 더 그 성과가 크다는 걸 주장을 해서 약간 좀 그 이 과학기술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좀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이 바로 투자의 질 제고를 포함한 국가 R&D 체계 선진화라든지 또 그 R&D 투자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기술 도입보다는 이제 첨단 기술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그 스탠피에 있다가 최근 한국교통대회가 있는 김병호 박사가 그 준내생적 성장 모형을 활용한 한국 R&D 투자 최저 집적도를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지각도는 3.2%입니다만은 최적 그 지각도는 3.74에서 4.4% 정도 적합하고 그리고 정부 투자를 약 9%에서 11% 정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그 결과를 제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경제과학 특보로가 있는 이정동 교수께서 진행한 그 최적 그 R&D 지각도 분석에 의하면 그 2009년도 정도 R&D 지각도의 최적 지각도를 약 한 4.42%. 그 당시에 3.57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적합한 부분과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율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기타 그 지금 덕성여대에 있는 백추 교수가 지금 진행한 또 시결 모형을 통한 최적 R&D 투자 규모 산정 이런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 R&D 투자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R&D 투자에 개입하는 것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의 정부 실패가 개입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셜 플래너로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 정부 실패도 불구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이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간략하게 정부 실패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 R&D의 뭐 정치화라든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창조 경제라든지 어떤 정치적 그 흐름에 의해서 R&D가 지금 한쪽으로 바이어스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는 최적 R&D 수행자를 픽업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 응모하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최적 그 집행자를 뽑아내기 어렵다는 부분이 지금 존재하고 거기에 또 도덕적 해이자도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 실패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벌써 그 소셜 플래너스 역할을 로마 모델에서 그런 시장의 불안정성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김병호 이정도 교수의 그 주장에도 소셜 플래너스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R&D 조세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최근 키스텝 연구에 따르면 기술 후발국일수록 정부가 그 혁신 체제의 그 효율성을 더욱더 제고하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5% 중에서 지금 1.12%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죠.
2010년 이래로 경제행복 대비 지금 1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적량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여전히 한국은 지금 우리 경쟁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지금 R&D 투자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도 지금 2014년도 5%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최근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 투자 비중을 봐도 지금 한국은 2009년도 28.7%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할이 오히려 소셜 플래너로서의 정부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확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정부 R&D 예산의 구성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R&D 사업은 약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일반 R&D가 있고 또 국방에 들어가는 R&D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 정도도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주력 산업, 미래 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기초연구 기반 구축, 혁신 생태계 요소 이러한 형태로 지금 구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부 R&D는 아직 이 중에서 또 일부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부 R&D의 흐름 추세를 보면 최근에 와서 삶의 질이나 기초연구 기반 구축 부분이 더욱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보면 아시다시피 적극적 정부 역할을 강화시키는 적극적 개입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 효율적 정부론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은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 정부론에 가까운 정부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공정 경제라든지 이런 측면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R&D에서도 공공 R&D 특히 소셜 플래너스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한 정부의 세계 잉여금 확자와 기업의 유보금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적정 규모 논의보다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더욱더 잘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조금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핵국가 시사점입니다. 정부 R&D 적정 규모 산정 배분의 전제 조건은 실제로 이러한 로브 교수가 주장하는 내생적 성장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모형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모형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바로 저는 내생적 성장 모형이 상당한 현상을 좀 잘 설명해주고 예측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생적 성장 모형 정교화를 통해서 저희가 연말에 키스텝 NI에서 대토론회 때 좀 적합한 수치를 한번 제시를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R&D 투자는 정부 관점에서 외생적 변수입니다. 너무 4.5%라 해서 지금 정부가 마치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하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바로 정부 부분만을 고려해야 되고 정부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분야에 지금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정부 R&D에서부터 민간 성과 부분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연구 분야로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R&D 예산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필요하고 저희가 계략적으로 지금 순수기 보니까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 관련된 정부 R&D 규모는 12조에서 13조 약 한 60% 내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셜 플래너 관점에서 시스템 선진화와 효율화를 추구하는 설정 규모 배분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시장 실패에 대한 기업에서 나타나는 정부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변화, 제도적 변화나 여러 가지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정부 R&D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절대적인 좀 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국가 R&D 중에서 정부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정부 총 예산 중에서 정부 R&D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최소 10%에서 한 26% 정도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제안하는 최소 선이 총 R&D, 국가 총 R&D 투자에서 정부 비중은 최소한 24% 이상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총 지출 대비
정부 총지출 대비 그 정부안의 예산 비중은 4.7% 이상 유지하는 것이 다음지가 되고 조심스럽겠죠.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정부와 민간에서 잉여 자원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뭐 결국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그리고 지식 스톡을 증가시키는 R&D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측 강화라든지 미래 시장 창출들과 같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양한 그 지식 스톡의 그 체감 효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속적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이념이 과학기술 정책에 좀 적용에 대해서 조금 더 소셜 플래너로서의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지속됐으면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